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에 만파식적에 이어서 오늘은 효소왕대의 활약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죽지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왕의 전제군주적인 성격이 이제 이어서 효소왕은 약간 권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692년에서 702년까지 약 11년간 재위했습니다. 이때 김유신과 젊을 때부터 화랑 시절부터 맞수이던 죽지랑 이야기입니다. 자, 죽지랑, 모죽지랑가라고 향가 여러분 배우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향가도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죽지랑이 늙어서 김유신은 일찍 죽고 늙어서 80이 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천전리 각석을 둘러보다가 거기에 새겨진 문양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술종공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 술종공은 부임을 하러 경북 영주에서 충북 단양 쪽으로 이렇게 임지로 부임하는 길에 신하들과 함께 고갯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이 오솔길, 겨우 사람이 밟아서 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어떤 거사가 그 죽지령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험한 길을 혼자서 길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종공이 정말 거사께서 훌륭하시다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에 거사가 죽지령과 그의 부인을 잘 보고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시고 또 훗날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고 축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임지의 발령을 받았는데 이 술종공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웬만큼 현실적인 관직도 이루고 모든 걸 이루었는데 늦지막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임지에서 잠을 자다 깨어났는데 부인과 함께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술종공이 신하를 시켜서 그 거사를 만났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만 며칠 전까지 길을 닦고 있던 그 거사가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 해서 그 거사가 빌어준 향후에 참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고 후손도 그리라 하리라 하는 이 축원의 말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거사가 한 좋은 말이 우리에게 없겠구려 하고 이렇게 낙담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자, 거기에 돌아가신 거사의 자리에다가 돌미륵을 새겨서 거사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서 10달 후에 아기를 낳게 되는 대경사가 있었습니다. 자,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죽지입니다. 나중에 화랑이 되는 거죠. 그 죽지령을 넘다가 거사를 만났기에 이름을 죽지라고 부릅니다. 죽지랑이 제일 처음에 제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노인이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네, 세월이죠. 그 아기로 태어났던 죽지가 벌써 노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지는 맞수인 김유신도 저 세상으로 가고 이제 자신만이 남아 있다는 생각에 아주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랑에게 자문해 주면서 근데 어느 날 어떤 화랑들이 득오라는 화랑이 있었는데 며칠째 혹은 몇 주째 집에를 들리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떡과 과일을 해가지고 같은 화랑의 까마득한 후배와 함께 득오의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제
부산 쪽에 익선 아간은 뭐냐면 16관등 중에 6두품 중에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 아간 익선이 데리고 갔다. 그 뒤로는 집에 오지를 않는다 해서 떡과 과일을 어머니에게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덕호에게 주기 위해서 음식을 챙겨서 곡장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호의 집에 가보니까 덕호의 집이 아니고 익선의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집에 가기 전에 밭이 있는데 그 큰 밭에서 덕호가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여기 일을 맡게 됐다.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부자가 된 아간 익선, 그리고 어느 정도 관직도 있고 해서 이제 통일을 했겠다. 화랑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랑을 자기 집에 품팔이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죽지랑이 보니까 얼마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쓸쓸합니까? 그래서 익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것을 취소하고 덕호를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때 간진이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수레에다가 벼 30석을 싣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말을 타고요. 근데 가마 들어보니까 익선이 좀 심한 겁니다. 그래서 간진이 자기가 벼 30석을 줄 테니까 덕호를 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익선이 더 욕심을 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사람 한 사람과 바꿀 수가 없다. 너무 작다. 그러니까 간진이 여기 굉장히 비싼 말 한 장까지 하나 덤으로 줍니다. 그러자 겨우 덕호를 돌려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덕호는 집으로 가게 되고 죽지랑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죽지랑이 관아에다가 이걸 알립니다. 알리니까 관아에서 보니까 그 익선의 평소 소행으로 봐서 지금쯤 아마 기생이 있는 술집에 가서 그 돈으로 벼 30석을 팔은 돈으로 술을 진탕 마시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화랑을 공인을 사적으로 부렸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하고 사자를 보내서 잡아오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자가 당도해 보니까 기생집에서 밤새도록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잡으려고 하는 찰나 아간 익선이 도망을 갑니다. 기생이 익선을 따라옵니다. 그러자 기생을 밀쳐내면서 넌 우리 집에 가 있으라. 거기 큰아들이 있는데 집이나 지켜야지 날 따라오면 되느냐 하고 쫓아내고 바로 자신이 몸을 숨겨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기생은 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재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빌어봅니다만 익선에게 어림도 없습니다. 술집 여자가 기생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재산밖에 아니다 하면서 이 현실적인 남자로서 그걸 빨리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기생을 그냥 집에다가 남겨두고 자신은 도망쳐버립니다. 그 사자가 집에 가니까 큰아들과 기생이 역시 술을 마시고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이 술에는 도 같은 모양입니다. 말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 관아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관아에 익선을 아버지를 놓쳤으면 그 아들을 대신 잡아오너라 하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들 대신에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대신 형벌을 쓰는 건 알겠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고 반발을 합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강력하게 아들을 체포해서 옵니다. 자, 아들을 벌세움으로써 아들이 벌받고 있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익선이 와서 붙잡혀 줄 걸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때는 정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어떤 벌을 주느냐 하고 고민을 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엔 연못이 있습니다.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거기에 얼음 낚시를 하는 것처럼 동그랗게 얼음을 떼서 큰아들, 아들 자식을 거기에다가 넣습니다. 물 밑에. 자, 아들이 살아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뛰쳐나오지를 못합니다. 몸에 열을 내어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방방곡곡에 마을에다가 입소문으로 방을 내고 해도 아버지 익스는 아들이 벌을 받고 있다고 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자, 이거 관아에서 큰일 났습니다. 이걸 임금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을 형벌을 주었어 아버지를 잡으렸던 그 의도였지 사실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관아에서 효소왕에게 직접 효소왕을 뵙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 저차 해서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임금님 하고 하니까 효소왕이 한술 더 떠서 뭐 요즘하고 좀 많이 다르겠죠. 요즘은 뭐 과실치상이라든가 치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형벌이 적용되겠지만 이때는 임금의 어떤 아량이 굉장히 큰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관아에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익선이 속했던 모량부 사람들을 관직을 맡지 못하게 영을 내립니다. 그때 원척법사가 있습니다. 원척법사가 승려의 그 직도 대단히 높은 관직에 속했기 때문에 원척법사마저도 승복을 벗고 승직을 박탈당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효소왕은 못된 아버지 관직을 가진 혹은 현실적으로 부자가 된 공인을 사적으로 선 벌을 이렇게 마을 전체에다가 내렸던 것입니다. 자, 득오랑은 이제 화랑의 무리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통일을 했지만 그래도 나라의 간성이 되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스승 죽지랑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후배를 살뜰히 보살피는 마음에 감동하여 향가를 짓습니다. 그게 모죽지랑가입니다. 자, 모죽지랑가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그리워하니 모든 게 근심과 눈물이네. 낭이 아껴주시던 이 몸 다칠세라 조심해서 살자. 눈 깜짝할 사이라도 그런 분 언제 다시 만나리. 낭이여 그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어디 밤잠인들 찾아오랴. 자, 스승에 대한 이런 절절한 그리움을 화랑훈련을 하면서 득오랑이 지었습니다. 향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죽지랑은 죽을 때까지 득오야 우리 앞날의 간성이 되어라 하고 다시 까마득한 후배의 앞날을 두 손 모아 빌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에 선후배 사이 그리고 공직을 맡은 사람을 사적으로 선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